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음 읽어주는 시간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할까요? 다음 주부터 벌써 추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그 분위기가 나긴 나죠. 네, 벌써 차도 좀 밀리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선생님께서는? 저요? 네. 저희는 그 서울에 살고 계신 우리 큰형네랑 네. 둘째네랑 중간에서 만나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펜션이나 그런 데서 만나가지고 함께 가족들과 보내고 내려오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이 명절이 예전에는 뭐 전통을 지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 집집마다 어떤 특성들이 다 있더라고요. 달라져가지고. 있고 저는 어릴 때는 명절이 되게 좋았는데 네. 뭐 용돈도 받고 네. 사촌들도 만나고 네. 그래서 좋았는데 클수록 도대체 명절 같은 게 왜 있는 거야? 부담스럽고. 뭘 해야 될지 또 네. 돈이 나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이들이 맞는 명절과 어른들이 맞는 명절 다르죠. 다르죠. 그리고 네. 또 며느리가 맞는 명절 많이 달랐었는데 아유, 이제 네. 조금 달라져가지고 네. 우리도 이제 같이 어느 집에서 모이는 게 아니니까 네. 훨씬 서로의 부담감은 줄어들고 그냥 만나면 반가움이 훨씬 커졌죠. 네, 예. 이게 긍정적으로 자꾸만 흘러가고 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맞아요, 해봐요. 맞아요. 예. 오늘은 명절에 대한 이야기 정말 해볼 거고요. 네.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명절 증후군. 네. 맞아요. 또 이때 되면 또 증후군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 그죠? 네. 분명히 명절은 좀 행복하기 위한 의미가 깊은데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의미가 퇴색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전통을 고수하려는 마음이 부딪혀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겠죠. 네, 이 명절 증후군은 정확히 무엇인지 그럼 오늘 정의를 다시 한번 좀 내려볼까요? 네, 의학과 심리학에서 증후군이라고 하면요. 네. 여러 가지 증상이 하나로 연결되는 건 맞지만 그 이유가 딱히 밝혀지지 못하거나 단편적인 원인이 아닐 때 병의 이름에 준해서 부르는 게 증후군입니다. 그래요? 네. 오늘 증후군에 대해서도 새롭게 다시 알았네. 네. 그러니까 딱히 밝히지 못한 네. 단편적인 원인. 네, 맞습니다. 단편적인 원인이 아닐 아닐 때. 때 이게 분명히 증상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 꼭 집어 말하기는 그렇고 한꺼번에 모든 것이 몰려올 때 병에 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증후군이다라고 그럴 때 보는 거죠. 증후군이라고 하는구나.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의 복합적인 상태가 증후군인 거죠. 이 신드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네. 신드롬이라는 말도 그 어원은 함께 나타난다는 뜻의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비슷한 말이라고 보면 복합적이다. 됩니다. 네, 복합적인 병적 상태를 일컫는 거죠. 네. 따라서 명절 증후군이라고 함은 실제 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명절 때 받은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전에는 명절 증후군을 명절만 되면 피곤해지고 우울한 기분을 호소하는 주부들의 전유물로 여겼지만 맞아요. 최근에는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한다거나 혹은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그치. 예,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어른이거나 이 네. 모든 사람들이 명절 증후군에 시달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명절 증후군은 전통적인 관습과 현대적인 사회생활이 공존하는 우리나라의 약간은 특이한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도 맞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은 아닙니다. 서양에서도요. 헐리데이 신드롬이라고 해서 네. 비슷한 병명이 있어요. 사람 사는데 다 비슷한 네. 거겠죠. 되게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 전후로 사람들이 겪는 병이라고 해요. 저도 어떤 책 읽어보니까 네. 미국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얘기였는데 네. 저 정도로 스트레스가 또 있구나. 네.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파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파티를 치러야 되고 누군가에게 카드를 보내고 또 돈도 엄청 많이 나가는가 네. 보더라고요. 그게 되게 부담이 된다고 네. 저도 들었어요. 네. 그냥 저는 그냥 멀리서 보기에 크리스마스가 가장 1년 중에 행복한 날인가 네. 보다 저 사람들에게 네,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소설을 접하면서 야 이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구나. 우린 잘 모르니까 그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들 그런 게 있나 봐요. 자, 우리는 추석이 다가왔으니까 명절 증후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제 운명이 아님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네, 오늘은요. 마음 라디오 추석을 앞두고 명절 증후군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 증후군이지만 서양에서도 할리데이 신드롬이라고 해서 큰 뭔가 명절 같은 날 겪게 되는 사람들마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또 증후군들이 있다고 해요. 자,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이유 뭘까요, 선생님? 네, 명절 증후군을 심리학적으로는 스트레스 증후군의 한 종류로 분류를 해요. 네. 스트레스라는 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 부적응이죠. 적응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명절 연휴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변화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연휴를 지내다 보니 생활 패턴이 바뀌고 생체 리듬이 좀 깨지죠. 그래서 최소 3일 이상 평소와는 다른 생활을 하게 되면 신체 내의 생체 리듬 어떤 유지 기관의 적응력이 떨어져서 심신의 항상성 유지 기능을 잃고 면역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명절 증후군의 원인을 현실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현실적 측면이라는 건 오랜 시간 운전을 해서 이동해야 한다거나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해야 하는 일과 같은 실제로 몸이 피곤해도 피곤하고 또 지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요. 심리적 측면이라는 건 주로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말하겠죠. 네. 가족이긴 하지만 자주 안 봤잖아요. 네. 이런 분들과 만나는 것 자체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게다가 가까이 살지 않아서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살아나기 때문에 네. 심리적인 긴장도 고조될 테고요. 이 심리적인 긴장 상태에서는 평소에는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말과 상황에 있어서도 쉽게 예민해지고 주지 않은 상처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지 않은 상처도 받을 수 있다. 오, 그러게요. 뭔가 이해가 되네요. 네. 이게 사실 서로 조심해야 하는 건데 그게 생각처럼 쉽진 않아요. 네. 반갑다고 얘기한 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네. 벌써 상처가 되네요. 반가워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자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속속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아주 일반적인 질문을 하다가 네. 또 모르게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뭔가 마음이 꼬이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떤 부분에 건드려지기도 하는 그런 거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로 조심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이 명절 증후군은 개인차가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명절을 맞이하는 현실적이고 또 심리적인 자세가 좀 다르잖아요. 네. 이 보편적인 이야기로는 육체적 심리적 증상들 말고도
정도로 다양할 것 같다라고 저도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겪는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나 싶어요. 모든 갈등의 근원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데서 비롯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가까울수록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예의는 더 중요한 법이지만 상황과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서 이제 왔어라고 하는 말에도 상처를 받고 빨리 온 건데 내가 늦은 건가 이렇게 되는 거고 네네. 언제 가니 이 말에 나 지금 가야 되는 건가 이런 말 때문에 아 진짜 조심스럽네. 네, 상처가 되니까요. 서로 그냥 좀 조심하고 내 마음이 너무 꼬인 건가 하는 생각을 조금씩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좋아요. 자 이쯤에서 퀴즈 하나 주실 거죠? 네, 퀴즈 주세요. 네, 다음 중 추석의 전통 풍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세배를 하고 떡국을 먹는다. 2번 송편을 빚고 강강술래를 한다. 네, 정통 풍습 맞추기 1번 아니면 2번이니까 여러분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정답 올려주세요. 샵 2301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음악 한 곡 들을게요. 꽃이 피는 화산이여 피기는 정산일세 달아 밝은 달아 우주 강산에 비친 달아 내 중심으로 강강 쏠래 이거 알게 된 거 그냥 놀래 북북동이 내 동네 내 중심으로 강강 쏠래 Turn around slow 네, 음악 듣고 왔고요. 추석의 전통 풍습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 뭘까요, 선생님? 네, 떡국 아니죠. 송편인 것 같아요. 송편을 빚고 강강술래를 한다. 네, 여기에 정답이었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전통 풍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추석 때도 낯서네요. 그죠? 낯설 수 있어가지고 강강술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올 추석에는 제가 그냥 어디서? 큰아버지 큰어머니 다 그냥 우리 강강술래나 할까요?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이 조카들의 교육상으로도 좋고 왜 강강술래를 하는가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의미가 네. 있다. 제가 좀 공부를 해 가서 애매한 그 분위기에서 네. 분위기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레크레이션을 한번 그러니까요. 주도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정답 2번이었고요. 우리 그러면 4부에 가서 명절 증후군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해요. 창문을 두드리는 깨끗한 빗소리에 널 만나기 전 설렘이 더해가고 영화를 보러 갈까 어디로든 떠나볼까 투명하게 물든 거리를 함께 걸어볼까 조금 더 가까이 작은 우산 속에 내 한 줄 어깨 끝이 닫아져도 난 좋은 걸 널 사랑하나 봐 사랑에 빠졌어 이 기분 좋은 느낌이 변함없길 바래 널 네, 토요일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추석 연휴가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절 증후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명절이 되면 다 모이게 되잖아요. 모이는 것까진 좋은데 친척들이나 친척 어른분들과 대화하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네, 대화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얘기하다 보면. 네,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양한 관계에 둘러싸입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형제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가 조금 커서는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 만나게 되고요. 이후에는 직장 동료, 연인 그리고 다양한 관계에 둘러싸이게 되잖아요. 네. 우리 인생에서 대화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아. 예.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서 대뜸 불편한 질문을 불쑥하는 아이 미치겠네 얘기만 들어도 예, 그런 분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 진짜 대화 잘하는 사람들은 어렵구나 잘 없구나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네. 뭔가 지금 떠오르신가 봐요. 네. 누구나 다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화만 잘해도 진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 텐데 진짜 또 어려운 게 이 대화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하는 대화들이 많은 경우 상대방보다 자신에게 초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상대방에 대해 정말 궁금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듣게 하고 내 이야기에 대한 반응의 예를 들면 뭐 칭찬이나 동경, 인정과 같은 이런 반응이 보고 싶어서 대화에 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났지만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어야 할 사람들끼리의 대화가 어색하고 불편해지는 건요. 아마도 이렇게 상대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고 축복하는 마음 이외에 다른 욕구들 정말 궁금하고 나랑 비교해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당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하다 이런 욕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대화가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말이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서로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요거 좀 알려주세요. 네, 이런 건 모두 우리가 갖춰야 하는 어떤 사회성이나 사회 지능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먼저 상대방이 대화를 하고 싶은지 그것부터 보라고 해요. 말을 건넸을 때 네. 대화를 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는지부터 우리가 살펴야 된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건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네. 우선 상대방에게 있어 민감할 수 있는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는 가급적 피하고 너 결혼 안 하니? 너 요즘 몇 등이야? 뭐 이런 거. 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정말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각해야 되는데 참 가슴에 비수가 꽂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 있고요. 상대방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운 이야기를 굳이 꺼내기 힘들다면 요즘 기분이 좋거나 나쁠 만한 일이 있었는지 요즘 뭐가 재밌는지 이런 말만 해도 굉장히 대화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네. 특히 고민 같은 경우에는 종류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나의 좁은 식견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조언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른들은 또 좀 좋은 마음으로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많죠. 또. 네, 그런 마음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이해할 수 있는 마음까지 크기가 좀 어렵잖아요. 되네요. 그래서 어린 사람에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예의를 갖춰서 물어봐주고 이렇게 흥미를 건드려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대화들이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진짜 이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관심이 진심으로 있을 때 대화를 이끄는 것이 낫겠다. 그냥 인사 차원에서 질문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네, 오히려 저는 뭐 요즘 뭐가 제일 갖고 싶어 이런 거 물어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사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조카나 동생들에게 너무 하는, 좋죠. 가장 좋은 대화가 아닐까. 다른 거 묻는 거 아니라 네. 너 요즘 뭘 제일 갖고 싶어? 엄마가 뭘 안 사줬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너무 좋겠다. 이걸 제가 살짝 물어볼 참입니다. 아 그래요. 좋네요.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근데 그거 물어보려면 일단 지갑이 두둑해야 됩니다. 그냥 그거 갖고 싶어? 이러고 끝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상대방이 듣고 싶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궁금한 것보다. 맞아요. 그게 핵심이겠죠. 그런데 어려운 것도 뭐 인정해야 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사실 좀 잘 모르니까. 네, 잘 모르기도 하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 같다고 해서 상대방도 좋아할 말일 가능성은 또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대화를 잘하고 소통에 능하다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지능이 매우 높은 사람에 해당하는 거고요. 어려운 문제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정서를 나누되 너무 정서적이지만도 않아야 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나누지만 너무 분석적이기만도 하면 안 된다. 너무 어렵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예. 그냥 갖고 싶은 거 사주기로 합시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 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게 핵심이고요. 예의를 갖춰서 잘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대화다. 이렇게 우리가 네. 기억을 해야 하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선생님 말씀 중에 어린 사람일수록 더욱더 어린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하고 어린 사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예의를 가지고 질문하고 대화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볼게요. 명절 쉽지 않죠, 여러분?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할 말 있으면 더 놓고 말해봐 너 많이 변했어 내가 뭘 어쨌는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처음엔 어땠었는데 요새 내가 하는 말투랑 화장과 머리 옷 입는 것까지 다 짜증나나 봐. 네, 오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거 마음 라디오 하다 보면 참 세상에 쉬운 일은 또 없어요. 명절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명절 증후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네. 그리고 참 진심이 중요하다 이 생각도 한번 하게 되는데 가족의 소통이 사실 진짜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명절 증후군의 대부분은 가족이라는 인간관계가 주는 상처가 감당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사실 뭐 일을 하면서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야 의도적으로라도 거리를 두면 되지만 네. 가족 관계에서 겪는 갈등은 막막하고 큰 우울감이 동반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부 갈등, 고부 갈등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결혼하면서 생긴 배우자의 가족, 또 현명하고 행복하게 가족관계를 이어가는 방법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와, 이건 정말 어려운 어떤 얘기인가. 이걸 알면 누가 갈등을 겪겠습니까마는. 네네.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어떤 뭐 객관적인 그런 조언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인정이 중요하다. 네. 제가 요즘 제일 잘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어. 인정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이거 날 너무 부리는 거 아니야? 인정 이렇게 요즘. 굉장히 중요해요. 예, 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시부모님은 법적으로 맺어진 형식적인 관계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낳고 길러주신 친정부모님과는 다릅니다. 네. 예,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에게 같은 기대와 요구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심리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네. 배우자를 만나서 남은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로부터 생긴 인간관계 역시 만남을 시작으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익숙해지는 과정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네. 그 과정 속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도 있고 서로에 대한 배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랑이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요. 책임과 양보의 한계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한계를 정한다. 네. 이를테면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는 일, 안부 전화하기처럼 아들 부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다고 해요. 네. 그래야 나중에 가족의 역할에 있어서의 마땅한 권리나 배려를 요구하고 주장할 때 당당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사항이나 불가능한 일은 선을 그어서 이것까지는 안 되겠다 혹은 이건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현명하게 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배우자로부터 얻은 가족 그리고 이건 결혼으로부터 가지게 된 가족이잖아요. 네. 이 가족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족과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명절이니만큼 가족을 더욱 배려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연휴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다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무엇보다 수고하고 마음을 많이 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고맙다는 표현은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맞아. 당연하다는 생각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생각이지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판단은 아니거든요. 네. 칭찬과 인정은 기대하는 것보다 힘이 세다고 해요. 모든 고생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인정 한마디에 상쇄된다고 하니까요.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있게 해준 그리고 내 사람을 있게 해준 가족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갈 수 있는 활주로가 바로 내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명절이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온다고 수고했네. 예, 만든다고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런 거. 예. 이런 얘기 그냥 쑥스러워서도 안 할 수 있고 그냥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표현하지 않는 분들 많으신데 뭐 그 말씀은 꼭 해주셔야 돼요. 예. 자, 그리고 코너 속의 코너, 마음이 반짝해지는 코너. 오늘 이야기는요. 네, 오늘은 가족의 모습이 현실적으로는 우울해 보여도 밝은 톤을 유지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요. 고령화 가족이라는 영화예요. 고령화 가족. 네. 40대 3남매가 나이든 엄마의 집에 모여 살게 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생각보다 유쾌하고 따뜻해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요. 가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영화는 꽤나 풍자화되어 있어서 재미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그 장면이 지나가고 나면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그리고 쓸쓸해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흥행하지는 못했지만 잘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이요. 고령화 가족인데 명절에 시간이 남고 가족들이 맨송맨송 할 일이 없으면 이런 거 틀어서 같이 한번 보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인사드릴게요. 구성함인정 연출 체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마지막 곡 이승환의 화양연화입니다. 이 곡 들으면서 안녕 인사 나눌게요. 내일 봐요.